요사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다른 관점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미얀마에서는 지금 군부가 이 시위대에 발포를 해가지고 하루에 뭐 100명 죽기도 하고 몇십 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는 미얀마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18년 동안에 이게 시위가 얼마나 격렬했습니까? 계엄령도 펴고 부마 사태도 있고 했지만은 18년 동안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발포로 죽은 시위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 세계적 기록 아닙니까? 그렇게 돌멩이 던지고 하는 폭력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또 시위대도 아주 기술적으로 진압을 해가지고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18년 동안에. 여러분은 앞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답니다. 18년 동안 집권한 독재자라고 욕을 먹는 사람이 그 수많은 폭력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단 한 사람도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없다.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없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미국에서 18년 동안에 미국에서는 시위를 하면은 발포하는 경우가 많죠. 아마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해가 죽은 사람이 미국 같으면 18년 사이 아마 몇백 명 될 겁니다. 아마 몇천 명 될지도 몰라요. 이란 같은 데는 요사이도 뭐 몇십 명씩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박정희를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독재자가 아니라 성인군자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인군자. 수많은 박정희 대통령의 얼굴 중에서 이런 얼굴이 하나 있습니다. 성인군자. 왜 그러면은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까? 우선 시위 진압을 잘했다는 거죠. 그때 경찰과 군이 기술적으로 했다는 거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축구하다가 관중들이 그라운드로 난입을 하니까 경찰이 거기에 대고 최루탄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루탄을 피하기 위해서 군중들이 뛰다가 밟혀가지고 1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거는 시위 진압을 잘못한 거죠. 광주 사태도 그때 출동한 이 공수부대가 진압을 잘못했습니다. 진압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경찰이나 군의 시위 진압을 적절하게 통제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을 혼을 낸 적은 있지만은 사람을 죽이라든지 암살하라든지 이런 명령을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시위대도 한 사람도 죽지 않았지만은 정치적 암살도 없습니다. 정치적 암살. 김형욱 암살은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킨 게 아니고 김재규가 시킨 것으로 이미 확정이 된 사안입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은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라 이후락 정보부장이 한 것이란 것도 또한 증명되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만큼 최소한의 인명피해, 거의 제로 인명피해를 통해서 나라를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바꿔놓은 분이다. 그래서 제가 성인군자라는 겁니다. 성인군자가 정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권력자는 성인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아주 특이한 사례입니다. 그런데도 독재자라고 욕을 먹고 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을 박정희의 세계사적 위상, 문명 건설 세력의 챔피언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 세계사적 관점에서 한번 보자 이거죠. 세계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보면은 박 대통령의 위상이 조금 더 달리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저보고 물으라면은 저는 이렇게 꼽습니다. 가장 위대한 인물은 신라의 삼국 통일을 주도한 김춘추, 김유신, 문무왕 세 분이다. 그리하여 민족 통일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국민국가를 만든 이승만 대통령, 그 국민국가를 부국 강병으로 키운 박정희, 요 5사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저는 문무왕을 꼽는 사람입니다. 문무왕. 신라의 삼국통일을 통해서 동북아에 약 250년의 평화가 왔습니다. 한반도가 분열되면은 항상 전쟁이 일어납니다. 삼국시대 국제전쟁, 당나라도 쳐들어오고 수나라도 쳐들어오고 일본군도 쳐들어오고, 그걸 신라가 삼국통일을 해가지고 한반도의 주인이 되니까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신라도 같은 불교 문화를 공유를 하면서 250년 동안 번영했습니다. 그 번영의 흔적이 우리가 박물관에 가보면은 통일 신라 때의 예술품이 제일 많죠. 또 제일 우수하죠. 그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누굴 꼽을 거냐? 이승만, 박정희 뭐 이래 가겠는데 하여튼 5명은 확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6등부터는 제가 나중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상 많기로는 이순신, 문무왕 동상이 많은데 다 훌륭한 분이고, 그렇지만 꼭 비교를 하라고 하면은 문무왕의 크기는 이순신과 세종대왕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대구 경북이라는 데가 신라의 바로 후속 아닙니까? 대구 경북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국심이라든지 주인의식을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면은 역시 신라로 이어지죠. 신라가 삼국통일을 함으로써 결국 주인이 됐습니다. 신라가 한반도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고려, 조선, 대한민국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란 이 존재는 과거의 신라, 조선, 고려와는 다르죠. 국민국가입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수립한 국가니까 네이션 스테이트죠. 그 앞에는 왕조죠. 그러니까 이 국민국가를 만든, 발전시킨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은 또한 삼국 통일을 한 분들과 비슷한 반열에서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10년 전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 3분이 서울대학교 최고 무슨 경영과정을 다니는 분들이라면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잡문을 좀 구한다고 그랬어요. 달력을 만드는데, 그 학생들 나눠줄 달력을 만드는데 12명의 인물을 꼽아야 되겠다. 12명의 인물을 꼽아가지고 1월, 2월 이렇게 쭉 한 사람씩 붙이려고 하는데 12명을 좀 추천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점심 먹으면서, 아니 여기서 한번 토의를 한번 해봅시다. 20세기를 그분들이 조건을 붙였습니다. 20세기의 세계적 지도자 12명을 뽑아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뽑읍시다.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첫째, 큰 나라라야 됩니다. 큰 나라. 작은 나라 말고 큰 나라를 발전시킨 사람.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 뭐 히틀러 같으면은 역사에 남을 인물이기는 하지만 나쁜 방향으로 남으니까. 또 모택동과 스탈린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든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뽑아보자. 그럼 미국부터 뽑아보자. 이렇게 됐어요. 미국의 20세기를 이끈 사람들을 뽑으려면은 누가 오릅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 20세기 미국을 지도한 사람. 최장기 집권한 사람으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죠. 2차 세계대전의 지도자. 그 다음에 6.25 때 파병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려준
해리 S. 트루만 대통령, 그리고 공산권을 붕괴시키는데 결정적 공을 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요새 로널드 레이건 호라고 하는 항공모함이 지금 동해에 와 있는데, 이 세 분 중에 한 사람 하면 된다. 세 분 중에 나보고 추천하라면 역시 프랭클린 루즈벨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럼 중국을 한번 가보자. 중국에서는 모택동, 등소평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꼽아야 되는데 모택동은 안 된다.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 등소평, 개혁 개방을 성공시킨 등소평을 꼽자. 여기까지 잘 됐어요. 그 다음에는 역시 일본이다. 일본에서 한 사람 꼽아야 된다. 20세기 일본의 지도자,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전쟁을 일으킨 뭐 도조 히데키라든지 이런 사람 뽑을 수 없으니까 전후에 일본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또 메가드 사령부와 협조를 잘 해가지고 군국주의 일본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데 공을 세운 요시다를 뺄 수 없다. 요시다 수상.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영국으로 가보자. 영국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20세기 영국은 윈스턴 처칠, 두 번째를 꼽으려면 마가렛 대처인데 역시 처칠이죠. 전쟁 지도자니까. 프랑스로 가면 또 여기도 이견이 없습니다. 20세기의 프랑스 지도자 누굽니까? 드골이죠. 드골. 프랑스를 두 번 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드골. 자, 프랑스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인도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인도, 큰 나라. 인도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인구수로는. 여러분, 내년에 인도가 인구에서도 중국을 제치고 1등 되는 거 아십니까? 인도가 1등 인구 대국이 됩니다. 그런 나라를 그래도 쿠데타 하지 않고 내전 치르지 않고 민주주의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게 이게 보통 아니죠. 그럼 누구냐? 깐디냐 아니면 네루냐 이렇게 되는 거죠. 깐디 아니면 네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정치인을 꼽으라면은 깐디보다는 네루를 꼽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돌고 돌아서 그러면은 중동에서 한 사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슬람권에서 한 사람을 꼽으면 누굴 꼽을까요? 생각나신 분 있습니까? 역시 중동에서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는 터키입니다. 터키의 지도자 케말 파샤, 아타투르크라고 그러죠. 요새는 케말 파샤 뽑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도 별로 이견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도 한 사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아프리카, 그건 뭐 남아공의 만델라, 흑백 차별을 극복을 하고 보복하지 않고 민주국가로 승격시킨 만델라다. 그럼 이스라엘을 또 넣어줘야 마느냐. 이스라엘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됐어요. 나라도 작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분쟁 중이니까 이스라엘을 넣는다면 거기도 벤구리온이라는 건국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 이래 되면 자연히 한국에서 나와야 된다. 왜냐? 한국이 지금 진실된 의미에서의 7대 강국입니다. 제가 7대 강국을 분류를 할 때 이런 기준을 씁니다. 우선 큰 나라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를 해야 돼.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3만 달러에다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에다가 인구 5천만,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몇 나라입니까? 몇 나라입니까? 한번 꼽아볼까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이죠. 한국 7대 강국입니다. 이렇게 꼽다가 보니까 독일을 빠뜨렸군요. 독일을 대표하는 20세기 지도자는 히틀러는 안 되고 전후에 독일을 민주화시키고
독일 통일의 기초를 놓은 아데나우, 그것도 막 확실하게 정해졌습니다. 한국은 그럼 누구냐? 이승만 아니면 박정희다. 이승만 아니면 박정희인데 뭐 누가 해도 된다. 나보고 뽑으라면 나는 아무래도 건국 대통령 아니냐, 이승만,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승만, 박정희라는 분이 세계사적 지도자다 하는 것을 세계적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자화자찬이 아니고 다 객관적인 것으로 증명이 된다. 이걸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요약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 74년의 18년간 국가 지도자였습니다. 이 기간 그는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하여 최단 시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최단 시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 최대의 업적입니다. 이 나라를 빈곤과 굴종에서 구하고 인류국가로 또 자유통일로 가는 길을 열었으며 그 성공 방식은 후발 국가들의 모범이 되어 인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세계사 속의 박정희 대통령의 좌표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최소한의 희생이죠. 최소한의 희생.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사람의 시위대도 총 쏴 죽이지 않았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겪었던 이런 변화를 겪으려면은 다른 나라는 어떠냐? 이 정도의 혁명을, 진정한 혁명인데 혁명을 이루려면은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수만 명이 죽어요. 한국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게 기적 중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잘 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인구가 4천만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내전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냐?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0만 명.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군이 쳐들어와서 죽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이제 해방이 됐다 해가지고 독일군과 손잡았다가 또 러시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고 이리 슬리고 저리 슬리고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요사이 왜 저렇게 잘 싸우느냐? 저런 고통은 아주 이력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완전한 아직도 민주 독립국가를 못 만들고 있잖아요. 북한은 김일성이가 수백만을 굶겨 죽이고 처형하고 전쟁에서 죽였는데도 아직도 저들이 말하는 계급혁명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요새 잘 나가지만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모택동의 대약진 운동으로 수천만 명이 죽고 문화혁명으로 아마 거기는 아마 수십만 명이 죽었을 겁니다. 그래도 아직 민주국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단 한 사람의 정치적 희생도 없이 박정희 18년간만 치면은 이 정도로 변화를 이룬 분이다. 최단 시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겼다. 최대의 업적하면 뭐냐? 지금 통계를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국민 평균 IQ가 세계 1등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기 IQ를 스스로 테스트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걸 해보면은 1등이 한국입니다. 북한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2등이 아마 일본쯤 될 거예요. 이 한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몽골 인종이 머리가 좋아요. 그 다음에 학력이 세계에서 1등이죠, 한국이. 대학 진학률 한때 80%. 2등이 아마 핀란드, 일본인데, 4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OECD 가입한 국가 중에서 주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축에 드는 게 한국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뭘로 나옵니까? 부로 나오는 거죠. 부. 돈을 벌게 되는 거죠. 돈을 버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주주의도 하게 되는 거죠. 자주국방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누가 그럼 이렇게 만들었느냐? 아니, 머리 좋다고 그러면 공부 지멋대로 합니까? 북한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남한처럼 많을 텐데 그 머리를 다 시켜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머리 좋은 걸 어디서 발휘할 데가 없잖아요.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함으로써 머리 좋은 사람이 그 머리 좋은 것을 선보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단기간 내에 최대의 업적을 남겼는데 이게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성공 모델을 다른 나라에서도 배우고 있다 이겁니다. 르완다가 1994년에 인종분쟁이 일어나가지고 한 달 사이에 80만 명을 죽였습니다. 80만 명. 그것도 총사가 죽인 게 아니라 몽둥이로 그냥 칼로 이렇게 그걸 수습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름이 카가멘가 뭐 그렇죠. 이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이광요와 박정희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프리카의 박정희로 불린대요. 그런 교과서가 됨으로써 또 중국이 개혁 개방할 때 박정희 대통령의 성공 모델을 상당히 참고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지도록 하는데도 박정희 대통령의 성공 모델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면은 진짜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될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노벨 평화상. 평화가 뭡니까, 그거? 김대중처럼 김정일이한테 4억 5천만 달러 현금 갖다 주고 그걸로 핵미사일 만들도록 해놓고 받는 그 가짜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진짜 노벨 평화상은 물론 박정희 대통령 성격에 주도 안 받겠지만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면은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독재자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몇 사람 죽였느냐고 물어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몇 사람 죽였느냐? 링컨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한국의 좌익들 중에 링컨 좋아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니, 링컨이 남부가 떨어져 나가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걸 다시 흡수를 해가지고 미국이 분열되지 않도록 한 통일 대통령입니다. 그걸 하는 과정에서 링컨이 일으킨 건 아니지만은 링컨의 결단으로 죽은 미국 사람이 남북전쟁 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어느 정도 죽었을까요? 1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한국전쟁 때, 월남전쟁 때 죽은 미국 군인들 숫자를 몽땅 합쳐도 남북전쟁 때 죽은 숫자보다 적습니다. 60만 명 죽었어요. 그때 미국 인구가 3천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링컨을 그렇게 좋아하고 숭배하지 않습니까? 링컨에 비교해도 박정희 대통령은 성인군자다 이겁니다. 박정희는 문명건설자였습니다. 삶의 진보로 정신의 풍요를 가져와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의 문명건설 전략은 중국, 월남, 르완다 등지에서 참고서가 되어 더 많은 인류를 문명세계로 보습하였습니다. 실천론에 보편적 성공 원리가 들어 있었던 덕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물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었어요.
일을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거야. 누가 못합니까? 머리만 좀 똑똑하지. 그러나 똑똑한 걸 가지고 현실에 적용을 해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박정희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성공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들여다보면은 회사를 운영할 때 박정희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아니면은 학교를 운영할 때, 아니면 가정을 이끌 때도 박정희 대통령의 요 성공 원리를 약간만 바꾸면 되겠구나 하는 게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걸 캐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카데미에서 배워야 될 게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만 듣고 훌륭하다 뭐 이것만 들을 게 아니라 거기서 내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원리는 뭐냐? 저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봤느냐? 조직을 어떻게 운영했느냐? 계획을 세우면은 그걸 어떤 식으로 확인을 했느냐?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워야 그냥 머리로 알고 가는 박정희가 아니라 자기 가슴에, 자기 피부에, 피 속에 박정희의 교훈을 가지고 가면은 여러분들도 박정희처럼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유능한 사람이 돼야죠. 유능한 사람. 쓸모가 있어야 됩니다. 쓸모가. 박정희는 춘추전국시대의 제나라 관중에서 비롯된 동양적 실용 정치의 맥을 이은 경세가였습니다. 주체적 실사구시론자였습니다. 사실과 현실에 입각하여 정책과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항상 주체적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체적 신령정신이야말로 동서고금을 관통할 수 있는 망고불변의 정치적 성공 원리입니다. 실사구시입니다. 실사구시는 중국 고전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건 한자로 쓰면은 머리에 싹 들어오죠. 실, 그건 현실입니다. 현실. 사는 팩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할 때 공허한 이야기 하지 말고 현실과 사실을 우선 파악을 하자. 현실과 사실을 파악을 하면은 거기서 구시, 좋은 방향이 나온다는 겁니다. 좋은 방향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현실, 한국이라는 현실, 그리고 팩트입니다. 팩트. 현실과 사실만 정확하게 파악하면은 방법은 저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서 실패를 합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이 미국이 아닌데 미국에서나 될 법한 이야기를 하고 또 사실도 아닌데 허황된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뭐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펴고 글 쓰고 말한다. 그건 사상 누각이죠. 박정희는 철저하게 현실과 사실을 검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판단을 내린 사람입니다. 포항종합제철 지으려고 할 때 다른 나라 사람들 다 말렸어요. 지금 한국 수준의 단계에서는 종합제철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도 하려고 하니까 그럼 지어봐라. 한 50만 톤짜리 한번 지어봐라. 박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가지고 몇 년을 끄니까 나중에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 지으려면 어느 정도 되면 되느냐? 답이 나왔어요. 100만 톤이다. 그러면 100만 톤짜리 고로를 세우려면은 땅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게 더 커질 때 대비해가지고 또 땅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 관점에서 생각해보라. 외국에서 자꾸 안 된다는 소리 그 사람 말 듣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지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300만 톤짜리 포항제철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의 말 듣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주체적이란 게 뭐 별 겁니까? 북한에서 주체사상 해가지고
주체라는 말을 더럽혔는데, 주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박정희 대통령이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박정희 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박정희 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다. 박정희 빼고 민주주의를 이렇게 비판한 사람이 있습니까? 민주주의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있고 한국식 민주주의가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이 척박한 한국에 도입하려면은 안 된다. 그렇게 심은 나무는 말라 비틀어진다. 한국에 맞는 민주주의로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고 안 된다. 수단이 되어야 한다. 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자꾸 우상숭배하듯이 이렇게 하느냐.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피 맺힌 이야기죠. 피 맺힌 이야기. 제가 최근에 국군의 날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아주 잘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국군의 날 연설 중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1974년 10월 1일에 한 연설입니다. 그걸 제가 찾아가지고요. 제 조갑제 TV에 육성으로 그냥 올려놨습니다. 며칠 전에.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30분 동안 하는 연설입니다. 197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유시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 자유를 지키려면 작은 자유를 일시적으로 희생하는 그런 설기를 가져야 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모든 자유를 다 누리고 싶다면은 큰 자유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큰 자유를 위해서는 작은 자유를 희생시킬 수 있는 설기를 가져야 합니다. 라는 말. 한반도와 같은 이 분단 상황에서는 그게 너무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상식적인 이런 이야기를 한 박정희를 독재자로 봅니다. 그때 식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아니, 민주주의 앞에 뭐 한국식 민주주의, 뭐 민족적 민주주의 그거 붙이면 더 가짜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구처럼 언론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하는 그게 진짜 민주주의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가짜다. 왜냐? 민주주의에 손을 댔다. 민주주의가 하느님이냐? 민주주의도 여러 정치 제도 중에 하나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하는데 도구로 삼아야지 그걸 신께 구하면 안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지식인들에 의해서 비판받음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은 참 고독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술 한 잔 들어가면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라고 한 거야 아닙니까?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는 거죠. 박정희는 이승만 문무왕과 함께 민족사의 가장 큰 인물입니다. 최초의 민족 통일국가를 완성한 문무왕, 최초의 국민국가를 세운 이승만의 정통 노선을 이어받은 그는 국력, 즉 부국강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 역사상 가장 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한국은 GDP 세계 13위권, 세계 최장수국, 공업 생산 및 수출 세계 5위권, 세계 7위권의 재래식 군사력, 그리고 세계적인 민주복지 국가인데 박정희 대통령의 기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인류가 일찍이 본 적이 없던 위대한 경영자이고 국가 건설 대전략가였습니다. 그는 18년간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 자유통일의 4단계 대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였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은 전략가입니다.
근데 전략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철학, 전략은 잘 바뀌지 않고 전략에 기초한 전술과 정책은 자주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략과 철학은 한번 딱 정하면은 안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일관성이 생기고 그러면은 힘이 생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전략을 안 바꿨어요. 이분의 전략은 첫째, 자조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은 자기가 스스로 해야지 남이 도울 수는 없다.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게 자조정신 아닙니까? 자조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자립경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때 자립경제라는 것은 미국의 원조 없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자립경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박정희 소장이 집권했을 때 우리나라 예산의 반은 미국의 원조였습니다. 자립경제가 되면은 방위산업을 발전시켜서 자주국방력을 갖출 수가 있다. 자주국방력을 갖추면은 그게 진정한 독립국가고, 그 다음에는 자유통일로 나갈 수 있다. 자유. 자자가 4개 붙죠.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 자유통일. 이걸 18년 동안 계속 같은 전략으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성공했다 입니다. 근데 하나 그분이 손을 못 댄 게 자유통일이죠. 자유통일. 요사이 평화통일이라는 말이 유행인데 북한도 평화통일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평화적으로 공산화하자는 이야기고 우리는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평화통일이라는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이제 평화통일이라는 말 안 써야 합니다. 자유통일이라고 해야 합니다. 자유통일. 북한을 자유화해가지고 북한 3천만 동포를 해방해서 우리처럼 자유와 번영을 누리도록 하는 게 이게 헌법이 명령하는 국가 의지입니다. 헌법 1조, 3조, 4조를 합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몰아내고 자유통일함으로써 헌법 제1조가 말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것을 실천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헌법이. 자유통일이란 자주국방이란 요 2개가 요사이 한국에서 거의 실종 상태입니다. 자주국방을 제일 먼저 외친 박정희 대통령이 말하는 자주국방은 뭐였느냐? 북한이 단독으로 남침하면은 미국 도움 없이 1대1로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러나 북한 뒤에 소련과 중공이 도와주면은 우리는 미국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정도가 우리의 자주국방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저 국력에 비추면은 한국의 한 70분의 1밖에 안 되는 70분의 1입니다. 70분의 1밖에 안 되는 북한이 핵무기 그걸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70배나 되는 한국을 이렇게 농락하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위기감도 별로 안 느끼고 핵 민방위 훈련도 안 하고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김정은이가 설마 속였느냐? 급한 일이 있으면은 미국에 연락해가지고 항공모함 보내달라. B-52 띄워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주국방하는 북한과 자주국방이 아니라 이게 일종의 뭡니까? 외주국방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비겁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가장 용감한, 가장 악질적이면서도 용감한 건 북한이고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비치지 않습니까? 이걸 창피하게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짓입니까? 창피한. 아니 김정은이가 자꾸 문재인을 욕하고 경멸하는 게 그게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보다 70배나 잘 사는데 우리가 협박만 하면은 계속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저런 겁쟁이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김정은이가 보는 대한민국, 거기에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아니,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었는데 남한에는 핵폭탄 만들자는 이야기조차 안 나옵니다. 이 한미동맹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한미동맹의 해독이 많습니다. 어떤 것도 좋은 것만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좋은 게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는 거죠. 그 부작용이 뭐냐? 한미동맹 때문에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겁쟁이가 되었다. 그리고 이기주의자가 되었다. 이거 아닙니까? 불평불만자가 되었다. 이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을 보고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터인데 이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마 잘못하면은 이런 사태가 전쟁을 불러들일지 모른다 이겁니다. 전쟁을. 그때 되면 아마 화들짝 해가지고 또 정신 차릴지 모릅니다. 최단시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뒀는데 1961년의 한국은 최빈국 대열에 있었지만 지금의 한국은 최부국 그룹에 있습니다. 그런 유신선포로 욕을 먹어가면서 추진하였던 중화공업 건설이 인류 강대국으로 가는 막차였습니다. 국력을 조직화하여 능률을 극대화한 그의 경영술에 가정, 기업, 국가 등 모든 조직의 운영에 다 통용될 수 있는 간단 명료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를 찾아내어 응용의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 박정희를 연구하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좋은 제도와 조직을 만들어 국가 운영에 항구적으로 기능하도록 한 그 일하는 방식은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박정희는 헬기로 전국을 시찰하면서 내가 그린 그림을 보는 것 같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이 대한민국은 참 아름다운 나라가 됐습니다. 돈을 버니까 아름답게 되는 거죠. 북한이 왜 이렇게 산야가 황폐했습니까? 돈을 못 버니까. 가난하면은 살림이 남아 돌 수가 없는 거죠. 1990년대에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거기에 그 수석 비서관 중에 한 사람이 좌파 전력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가 불쑥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북한을 하도 비판을 하니까 그래도 북한은 깨끗한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깨끗한 게 북한의 산야가 오염 안 되고 깨끗하답니다. 북한이 깨끗하단다. 그래서 이야, 이 참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 있구나. 아니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강과 바다와 산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때 김영삼 주변에 있었다 이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항상 차렷 자세죠. 아마 문산훈련소에서 교관도 박정희 대통령처럼 딱 균형 잡힌 차렷 자세를 하지 못할 겁니다. 모든 사진이 모범적인 차렷 자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회의를 할 때 미리 탁자 위에 뭐 볼펜도 놓고 종이도 놓는데 볼펜이 조금 삐딱하게 있으면 꼭 이걸 바르게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삐딱한 걸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정리정돈되지 않는 것은 불편한 사람입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 그림을 잘 그리죠. 음악에도 소양이 있고 인문적인 교양이 아주 두터운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좋아했던 여자들 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여자를 보는 눈도 그렇고 이런 분이 만든 국토 아름답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면서
그래도 환경을 망가뜨리지 않고 이렇게 발전시킨 나라, 이것도 아마 세계에 전례가 없습니다. 서울권, 수도권에 지금 2,500만이 살고 있는데, 그 물 걱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집에서 물 아끼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2,500만이 몰려 사는데, 물 걱정을 왜 안 할까요? 그 비밀을 제가 알았습니다. 몇 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 일기장 카피한 걸 그 박근혜 씨로부터 얻어가지고 있는 걸 무심코 이렇게 들춰보다가 1971년 1월 초에 쓴 일기장이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제목이 4대강 유역 개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한 장짜리 메모예요. 4대강 유역 개발. 4대강에 전 국민의 60 몇 %가 살고 있다. 여기에 댐을 앞으로 10년 동안 11개를 지어야 한다. 그렇게 지으면은 상수도가 보급률이 얼마나 높아지고 등등등등 어떻게 된다. 그래서 용수 문제 해결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경비 해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총 경비 4천억 원 돼 있어요. 4천억 원. 요새 4천억 원 하면은 저 보잉 747 비행기 하나 도입과 얘기입니다. 와, 참 너무 사기도 사다. 근데 이게 됐을까? 10년 동안 댐 10개 만드는 거 이거 됐을까? 해가지고 4대강 유역 개발 해가지고 구글에 들어가서 쳐보니까 딱 그대로 됐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71년 1월에 계획했던 딱 그대로가 됐어요. 그대로 실천이 됐다 이겁니다. 댐을 11개를 만들었어요. 댐을 11개. 소양강댐, 충주댐, 팔당댐, 이런 거 다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때 댐을 10개 안 만들었으면은 수도권에 지금 물 부족 때문에 저렇게 살 수 없고 공장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댐을 안 만들었으면은 그 이후에는 댐을 못 만듭니다. 민원 때문에. 금강산 댐은 전두환 대통령 때 만들었고요. 충주댐은 착공을 박정희 때 해가지고 나중에 전두환 때 준공됐죠. 이게 기적같이 보였습니다. 종이 한 장이 10년이 지나니까 그게 박정희의 리더십이 되어지니까 실천이 됐다 이겁니다. 실천이. 여러분 비행기 타고 내려다 보면 얼마나 댐이 많습니까 한국에. 그것도 막차를 탔다 이거죠. 그때 안 만들었으면 영원히 못 만듭니다. 영원히. 타이밍이 있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항상 강조한 게 지금 이 시간을 놓치면은 우리는 영원히 인류국가 된다. 인류국가로 가는 막차를 타야 한다. 그 막차를 타기 위해서 한 게 1972년 10월 17일, 올해가 그러니까 50주년이죠. 유신 아닙니까? 유신선포. 유신선포는 독재가 맞죠. 근데 왜 독재를 했느냐? 바로 능률의 극대화, 국력의 조직화를 통해서 최단기간 내에 인류국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특히 중화공업을 건설해야 된다. 그래서 유신선포를 할 때 나는 민족의 재단에 생명을 바쳤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렇게 된 거죠. 유신선포를 했으므로 11.6 사건이 난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 성장을 했습니다. 유신을 욕하는 사람 많아요. 박근혜 대통령 후보까지 나와가지고 유신 선포와 5.16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딸이 아버지가 자랑하는 걸 대신 사과하는 게 있을 수가 있는지인데, 그때 표를 얻기 위해서는 저렇게 아버지를 팔아야 되느냐 하는 참 서글픈 생각도 듭니다만은, 제가 무슨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0년에 그때 김대중, 김정일이가 만나가지고 한참 뭔가 화해 무드 비슷한 게 있을 때 언론사 사장단이 평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하고 언론사 사장단끼리 이야기하는 게 기록된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김정일이 한다는 이야기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선포한 거 그거 욕하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가 마음대로 다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면서 박정희의 유신 선포를 김정일이가 비호하고 있었어요. 아마 그거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은 유신을 잘못했다고 하고, 박정희 대통령 비판받는 게 5.16과 유신인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두 분 쿠데타 한 사람이 맞아요. 5.16 쿠데타, 유신 선포 그건 친위 쿠데타죠. 왜냐하면 국회를 그냥 물 닦아버렸으니까, 계엄령 펴가지고. 그러나 유신 선포가 없었더라면은, 그 7년간의 중화공업 건설이 없었더라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7대 강국이 될 수 없었죠. 그러니까 11.6 사건을 맞은 것이고,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운명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운명을 스스로 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운명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 운명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마지막에 김재규로부터 총을 맞았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여자 둘, 한 사람은 심수봉 가수고 한 사람은 신재순이라는 대학생인데, 등에서 막 피가 콸콸 쏟아질 때 손으로 그 피를 막으면서 각하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이야기가 난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난 괜찮아.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이야기죠. 난 괜찮아. 그게 무슨 뜻이더냐 하니까 이 여자분 신재순 씨 이야기가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라는 뜻이 그 마지막에 생략되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그 문 바깥에서 들은 사람이 김계원 당시 비서실장인데, 김계원 씨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 박정희 대통령이 1917년생입니다. 1917년생.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분들이, 가장 고생을 한 분들이 1910년대생과 1920년대생입니다. 이분들이 입에 달고 있었던 이야기가 난 괜찮아 였습니다. 난 괜찮아. 총을 맞아도 난 괜찮아. 배고파도 난 괜찮아. 추워도 난 괜찮아. 난 괜찮으니까 너는 잘해. 너는 여기서 피해. 너는 대학교를 가. 이렇게 만든 게 이 나라 아닙니까? 아니, 이런 나라가 희생 없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희생 없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문제는 희생한 사람을 기리지 않고 깽판 치고 방해한 사람을 민주투사로 해가지고 지금 기리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남자의 미학을 보여준 무사였습니다. 부인이 총을 맞았을 때, 그리고 자신이 총을 맞았을 때 보인 행동은 그게 준비된 것도 훈련된 것도 아닌 그의 삶의 총체적이고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하였다는 그의 마지막 모습은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약 800년 만에 등장한 군인 정권은 교장 같은 장군 덕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근대화 혁명에 성공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를 할 때 이분이 군인 출신이란 걸 굉장히 중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군인이 집권한 것은 고려 때 무신 정권 정중부의 무신의 난 이후 약 80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유럽은 왕들이 다 군인입니다. 이번에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을 지켜보신 분들은 아마 실감했을 겁니다. 거기에 등장한 왕족들은 남자는 다 군인입니다. 또 군인이 되면은 항상 전투 지역에 투입이 됩니다. 엘리자베스 2세도 그분이 과거에 공주 시절에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근위병 척탄 근위연대 중대장입니다. 명예중대장입니다. 그분이 명예 대령이에요. 유럽은 예외 없이 지도층은 다 군인이었습니다. 그 군인들이 산업혁명과 민주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군사정권 30년을 끝장낸다면서 등장한 김영삼 정부가 이름을 붙이기를 문민정부라고 붙였습니다. 문민정부. 아니, 정부에 문민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군인은 정부에서 배제되는 겁니까? 그때 무슨 서해에서 무슨 배 전복 사고가 나니까 장관이 나와가지고 이게 군사문화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군사문화가 왜 사고를 냅니까? 사고가 안 나는 게 군수입니다. 그래서 군인이었으므로 성공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 아니었으면 이렇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박정희뿐만 아니라 그 뒤에 전두환, 노태우 합치면 군인 대통령 세 분이 대한민국을 부강병의 길로 이끌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서울올림픽이 성공하고 민주화가 이루어졌는데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군인이었기 덕분입니다. 이건 때문이라 하면 안 되죠. 덕분이죠.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 민주주의와 산업혁명을 뒷받침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의 큰 법칙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군인입니까? 김정일이가 군인입니까? 김일성이가 군인입니까? 그럼 마적단이지. 정말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군인입니다. 전쟁하는 사람들 가만보면 거의 다 민간인이에요. 히틀러가 하사 출신이지만 그 나중에 독재자로 변해가지고 장군들 의견 다 무시하고 2차 세계대전 일으켰다가 본인도 결국 자살하고 그렇게 돼버린 건데, 군인 정신을 우리 민족사의 하나의 큰 사상으로 부활시킨 분이 이승만 박정희입니다. 지난 74년 동안 대한민국이 다시 살려낸 정신이 4개가 있습니다. 첫째, 해양정신, 기업가 정신, 상무정신, 그 다음에 자주정신입니다. 자주정신. 지금 우리 국군이 덩치는 저래 큰데 노무현, 문재인을 지나면서 이상한 군대로 지금 변질되어 있습니다. 저 군대를 바로 세우는 게 국가를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자, 이어서 이야기 좀 하다가 나중에 한 30분 정도 시간을 준비해가지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뭐 꼭 박정희 대통령에 국한되는 거 아니라도 뭐든지 좋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잘한 것만 있느냐? 사람이 그럴 수가 없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잘한 거 80, 잘못한 거 20만 돼도 60% 남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은 잘한 게 뭐 있습니까? 문재인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인생 아닙니까? 역사에서 마이너스라는 것은 그 정권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죠. 문재인이가 김정은과 짜고 대한민국을 지우려 하고, 문재인이가 고백했듯이 자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남쪽 대통령이고 김정은은 국방위원장이고 민족의 지도자다, 이런 연설을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했습니다. 그때 왜 우리 국민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느냐?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한국 사람들이 이 들고 일어나는 부분에서 제대로 들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지난 3월 9일에 위대한 선택을 한 겁니다. 좌파로부터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보수가 다시 가져오는 것은 세계적으로 참 힘듭니다. 팬데믹으로 해가지고 국가의 재정 지출이 많아지고 국가의 개입이 강해지는 이런 분위기에서 선거를 통해서 보수가 이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유일할 겁니다. 난 그걸 보면서 문재인이,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지우려고 했지만 결국 죽은 이승만과 박정희가 이겼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지금 집권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도 잘하고 국가 정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자주국방력 건설, 중화공업 건설에 성공했는데 정치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 많이 했어요. 정치에 실패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잘 극복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가장 높았습니다. 삶의 랭킹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로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에서 실패하면은 다 지는 게 됩니다. 아무리 안보 잘하고 교육 잘하고 경제 잘해도 정치에서 실패하면은, 즉 권력을 적대 세력에 넘겨주면은 이렇게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정치 학습을 좀 해야 됩니다. 이젠 정치에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모택동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했습니다. 결국 정치와 전쟁이 같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가장 잘못한 거, 지금도 그 영향이 계속되는 것은 한글 전용 정책입니다. 한국어는 한글로만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자를 반드시 같이 써야 합니다. 70%의 단어는 한자로 표기해야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이걸 한글로 표기를 하니까 한국어가 암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읽을 수는 있지만 의미가 안 통합니다. 학술 논문을 읽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언어 생활을 한 30년 동안 해오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분별력이 약해졌어요. 분별력은 뭐냐?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 진위 분별력이 약해졌습니다. 허무맹랑한 음모론이 판을 칩니다. 피와 구분 능력이 망가져버려요. 누가 적인지 누가 동지인지를 구분 못해요. 따라서 선과 악 분별력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 계속되다가는 아무리 경제성장 잘 먹고 잘 살아도 정신적으로 망가진다. 언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경제 안보 정책보다 제일 중요한 게 국어 정책인데 한글 전용으로 가져감으로써 한국어가 반신불수가 되고 그 한국어를 쓰는 한국 사람들의 정신 상태도 분별력이 망가져 버렸다. 그 현상이 정치판에서 언론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교양 없는 막말이 판치는 이런 나라가 된 그 단초를 제공한 게 박정희 대통령의 한글 전용 정책입니다. 참 큰 실수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나중에 이 실수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상용 한자 교육을 다시 하려고 했는데 이미 물꼬를 터버리니까 지금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하면은 괄호하고 윤석열이라고 한자 이름을 적어줘야 되는데 한자 이름을 안 적어요. 시진핑하고는 괄호하고 석건평이라고 이름 적어요. 이런 표기법이 어디 있는지. 그 다음 명문고등학교를 없애버렸습니다. 원래 인재는 명문고등학교에서 배출되는 법이죠. 감수성이 강한 고등학교 시절에 호연지기를 기르고 애국심도 길러야 되는데 명문고등학교를 없애고 평준화를 했습니다. 이것도 국가 엘리트를 양성하는데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위대한 사상, 자주국방의 철학, 민족사의 정통성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이어갈 정당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니까 공화당과 유정회가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생 능력이 없는 정당. 자생 능력이 없는 정당. 그런데 좌익은
김일성의 도움도 있고 해가지고 결국은 정치에 성공했습니다. 정치가 권력 투쟁이거든요. 정치의 목적은 권력을 잡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실패했는데 정치에 성공하니까 지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냈습니다. 드골 대통령은 죽고 나서도 드골의 정치 노선을 이어갈 정당을 확실하게 만들었으므로 지금까지도 프랑스의 정치를 드골의 후예들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 따님이 감옥에 가는 게 바로 정치 실패입니다. 정치 실패의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잘못한 것의 한 20% 내지 30%가 된다. 그럼 잘한 게 더 많다. 이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모든 역사는 영욕의 역사입니다. 영광만의 역사가 없고 오욕의 역사만이 없는 거죠. 영욕을 같이 품고 있는 게 역사고 인물이고 또 그런 인물을 탐구를 하면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본받지 말고 잘된 것만 받아서 더 발전시키는 게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논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가 1972년 10월 17일 유신선포 50년입니다. 이 유신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나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유신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한 의외로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안 했으면은 박정희 대통령 존경받고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대한민국은 없다.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선포를 했으므로 11.6 때 그런 식으로 돌아가셨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노선을 이어받은 전두환, 노태우로 다시 이어져 가지고 30년 동안 군인 대통령이 다스리고 여기에 12년 이승만 대통령까지 합치면 42년을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일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그분의 표현대로 예언적 표현대로 유신 선포를 함으로써 민족의 재단에 자신을 희생물로 올린 분이다 라고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을 볼 때, 정치 흐름을 볼 때 역사적 맥락에서 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역사적. 정치나 사회학적인 이런 입장이 아니라 역사의 맥락을 쭉 훑어보면은 대충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걸 제가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볼 때도 세계사적 관점에서 그리고 한국 역사의 관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좌표를 찍으려 했고 그걸 조금 넓혀서 세계적 관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보니까 객관적 자료가 20세기의 10대 지도자에 들어가신 분이다. 1994년에 그때 월간조선이 이광요 수상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김성진 전 장관을 기자가 모시고 가가지고 그분이 싱가포르 대사도 한 분인데 이광요 수상을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각하를 빼고 아시아에서 20세기 3대 지도자는 누굽니까? 하니까 이광요 이야기가 등소평, 일본의 요시다. 또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내 입으로 그 사람 이야기하면은 한국에서 정치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박정희죠. 그런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이렇게 가깝게 느끼고
또 책도 읽고 그분의 육성도 듣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행복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박정희를 큰 인물로 키운 것은 아마도 박정희 소년이 읽었던 전기일 겁니다. 이순신 전기를 읽고 그리고 나폴레옹 전기를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사진이 아니죠. 그림이죠. 그림을 그 교사 시절에도 앞에 걸어놓고 보면서 나도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군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나폴레옹과 박정희 대통령이 매우 비슷합니다. 두 사람 다 식민지에서 태어났고 두 사람 다 포병장교였고 두 사람 키가 작고 두 사람 다 이혼한 전력이 있고 두 사람 다 쿠데타의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제도를 만든 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릴 때 읽는 전기가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박정희 전기를 제대로 한번 누가 쓸 사람이 있으면 없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저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끝내고 이 다음부터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봐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대통령이 이 한글 전용으로 가고 이승만 대통령도 사실은 한글 전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갖고 명문고를 써서 평준화 정책을 쓴 것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좌파적 생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남로당에 포섭된 적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분 출발이 좌파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순 반란 사건 이후에 자기가 붙들려가지고 조사를 받고 자기 조직을 알고 있는 조직을 실토하고 해가지고 정상 참작이 돼가지고 사형 집행을 면하고 그때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감형이 돼가지고 살아났는데 6.25가 아니었으면요 박정희 대통령은 좌익됐을 겁니다. 그런데 6.25가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은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의 남침이 없었으면 박정희 대통령 그때 군복 벗었잖아요. 그냥 술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불평불만으로 세상을 원망하다가 끝났을 겁니다. 6.25가 나니까 군인이 부족하니까 옷 벗은 박정희 소령을 다시 군에 입대시킨 거 아닙니까? 이 한국 역사는 이렇게 아주 변전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그 좌파적 성품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약자 보호. 그러다가 보니까 명문고나 이런 데 대해서 별로 좋은 생각을 안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평준화, 또 한글 전용도 그때 한자 모르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또 그때 문맹률도 조금 높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건데 여기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언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는데 그렇게 이해해 볼 면도 있지만은 결국 거기서 파생한 문제가 세월이 가니까 너무나 심해졌고 문재인이 한 교육 정책의 모든 것은 계급 투쟁론이죠. 문재인은 노무현보다 그리고 임종석보다 훨씬 더 좌경 의식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이유는 아마 그 집안 내력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오랜 동안 김정은의 부하 노릇한 겁니다. 자진해서 부하 노릇. 그러면 다 풀립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의문을 가졌었다가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김정은의 부하 노릇을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5년 동안 간접 통치했다고 보면 됩니다. 문재인이가 잡아놓은 사람은 다 김정은이가 싫어하는 사람 아닙니까? 또는 김정은을 싫어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이유를 들으려면 한 10개는 들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대한민국의 생일을 없애버렸잖아요. 대한민국 생일이 언제입니까? 1948년 8월 15일 아닙니까? 그걸 건국기념일로 기리지 않고 해방기념일로만 기리고 공식적으로 연설할 때 오늘이 정부 수립 또는 건국 몇 주년입니다 말을 안 해요. 노무현도 했고 김대중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일을 없애버렸다. 왜냐? 그래 되면은 한반도 전체에서 생일을 가진 곳은 북한 노동당 정권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건국기념일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건국기념일이 없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일성주의자 신정복을 존경한다? 김정은 앞에서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 이렇게 시작하는 연설? 그래서 아까 무슨 특목고를 없앴든 뭐든 그거 다 탈원전도 마찬가지고 김정은의 이롭고 대한민국에 불리한 것을 찾아가면서 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문재인 정권의 반역과 이재명의 부패를 법적 방법으로 폭력적이 아니고 공작을 해서도 아니고 법을 통해서 단죄하는 것, 국가 정상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